지금 우리 그 큰애가 있든 작은애가 있든 뭐 일단 자녀들은 예비 고1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큰애가 있으면 아시는 내용들도 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강연하는 건 처음 그 예비 고1이 큰애라는 전제하에서 그 위의 애를 경험하지 않으셨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그 상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간 좀 걸려도 괜찮죠? 예,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이 고등학생 자녀를 두면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초적인 공부를 좀 그 학부모로서 해야 될 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공부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고3 부모님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예비 고1은 앞으로 수능과 대학 입시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 3년이라는 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때 긴 시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동안의 학력과 중학교까지의 성적이 어떻게 나타났든 간에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런 어떤 우리 아이가 도전하는 어떤 그런 목표에 대한 어떤 도달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런 걸 먼저 부모님이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걸 먼저 의심하시면은 이게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먼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교육에서는 제가 그런데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보다는 제가 교육 전문가잖아요. 이 일을 몇십 년 했으니까. 근데 교육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 제가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이 10대 이후반의 아이들, 이런 나이의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바이오리듬이 왕성하고 에너지가 막 그냥 뻗쳐나오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도저히 예상도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어. 그런 내면적인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애들을 젊을 때는 가르쳤고 지금은 원장으로서 여러 애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이 그냥 한두 명 특이한 애들이 아니라 많은 애들에게서 일어나요.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수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합격 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이에요. 이름이 이선재라는 학생인데 뭐 꽤 오래전에 공부한 학생입니다만 얘가 여기서 멀지 않은 화성고등학교 출신이에요. 화성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얘가 고3 때 서울 시립대를 시험을 봐가지고 낙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는 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시립대가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뭐 최고의 대학은 아니죠. 완전히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은 아니잖아. 그나마 또 떨어졌어. 시립대를 떨어졌다고. 우리 학원에서 시립대를 떨어진 학생이 딱 1년 공부했어요. 재수해가지고 재수생으로 지금도 이 위에 이제 며칠 후면 수능시험 보는 재수생이 400명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보시지는 못했겠죠. 위에 이렇게 우리 5, 6, 7층이 재수생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눈에 불 켜고 공부하고 있어요. 얘가 그 1년 딱 공부해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무슨 수능에서 1등급 맞고 이런 게 아니야. 애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마음 먹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예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라고.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퍼펙트 만점. 퍼펙트 만점. 물론 서울대도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했죠. 모든 수능 문제를 다 맞았다고 여기서 공부해서 우리 스님들이 가르쳐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애들을 3년 동안 잘 리드해 주시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와 어떤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 오늘 이 설명회가 그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 이런 마음으로 학습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2027년 대입의 어떤 그런 요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뭐 요즘은 우리 부모님도 공부하실 때하고 달라서 입시제도라는 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할 것도 많은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배우시거나 질문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올해가 2023년이고 내년이 2024년이죠. 내년에 고3이 되는 애들, 현재 고2가 내년에 고3이 되죠. 현재는 예비 고3이라고 부르는데 걔들이 내년에 고3이 되는 거고 걔들이 24년에 고3이 되는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건 2025년이죠. 그렇죠? 대학의 입시는 항상 대학에 입학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용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2여서 내년에 고3이 되는 애들, 예비 고3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비 고3이 되는 애들은 입시로 보자면은 그 다음에 2025년에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2025년 입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비 고2는 2026년 입시가 되는 거고 예비 고1은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죠. 예비 고1은 2027년 입시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개 년도에 오늘 이제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세 개 년도의 입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입시의 틀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이 입시는 현행 입시의 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보면서 그렇구나 하시지만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볼펜 드렸으니까 입시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단 이거는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그 부원장님이 지금 2부 하실 텐데 수원시내 고등학교 특성 설명을 하게 될 우리 고등부 부원장님인데 고등부에 대해서는 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28년도 요 다음 입시죠. 그러니까 이 다음 입시라는 거 우리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될 그런 어떤 입시입니다. 2028년 입시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재 대입 제도를 전면적으로 또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많은 애들이 재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애가 재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떤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새로운 입시에 직면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8년에는 입시는 큰 변화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올 겨울이라든가 내년 초에 이거 확정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아주 뭐 대충 그냥 그 큰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이때 큰 변화는 현재 문과, 이과 뭐 이렇게 선택 과목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모든 애들이 수능을 똑같이 봐. 문과, 이과도 수학 과목 똑같아. 전부 다. 그리고 모든 애들이 과학을 다 봐야 돼. 문과 이런 거 필요 없어. 과학 다 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이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AI를 비롯한 이런 완전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적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생들은 과학을 의무적으로 봐야 되고 문과, 이과, 수학도 공통적으로 다 봐야 돼. 전부 다. 그리고 이런 어떤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시가 바뀌고 문과, 수학, 이과, 수학 이런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입시를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 지금은 어떤 전제에서 일단 출발하시냐면 우리 애는 2027년 입시에서 무조건 끝낸다. 목표 대학에 들어간다. 예,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시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예,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이제 끝낸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이 현행 입시의 틀에서 현행 입시의 틀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길게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큰 거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이 현행 입시에 대해서 큰 거 두 가지 사항만 뒤에 인구 분석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뭐 별 의미도 없고 숫자 같은 거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간추려서 요점만 두 가지 제가 얘기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제가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 자료집 보시는데 이 자료집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랑 부모님이랑 이렇게 뭐 오늘 오시지 않은 남편분이나 뭐 이렇게 와이프분이랑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이게요, 올해 예비 고일을 위해서 만든 자료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올해 예비 고일 되는 애들이 현재 중3이잖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애들을 위한 입시 자료는 보통 봄에 만들어져요. 2월이나 3월에. 왜냐하면 각 대학이 그때쯤에 입시 요강을 발표해. 그리고 애들이 어떤 그런 고등학교 어떤 그런 뭐 진학한 인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수치도 그때에 가야만 어떤 확정이 되는 거고, 올해 입시의 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 수능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2월, 3월이 되어야만 그해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애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입시 가이드라인과 대학 진학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이 수능도 보기 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 올 2월, 3월에 메가스터디 본사에서 나온 전년도 예비 고일을 위한 자료예요. 내년도 예비 고일을 위한 자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다 보면 2026년 입시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26년 입시와 27년 입시가 큰 틀에서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2026년 입시가 이퀄 2027 입시이다. 그냥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입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우리에 해당되는 27년 입시다. 26 입시와 27 입시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27년 입시와 관련되어서 현행 입시에서 큰 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틀에서 아마 그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현재 학령 인구, 다른 말로 하면 입시와 관련돼서 고3 졸업생의 숫자가 점점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죠. 최근에는 4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수원에 와가지고 시작한 게 한 17년 정도 되었는데, 17년째 되는데, 17년 전에 제가 그 건물을 세우고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고3생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5만 명. 그 정도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40만 명이 채 안 되니까 놀랍게 줄고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입시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문대 빼고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정원이 3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생은 40만 명이 채 안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은 원하면은 4년제 대학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는 일단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시면 대학은 다 가실 수 있어. 원하면 대학은, 지금은 원서만 되면 받아주는 대학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대학이 원하시는 대학이 아니어서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첫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정리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생 2027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졸업생 대 4년제 대학 정원, 이 비율이 거의 1.15 대 1, 그냥 1.1 대 1로 쓸게요. 1호까지로 복잡하니까 1.1 대 1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대학 가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 원서만 되면 대학에 갈 수 있다. 대학 가기는 매우 쉽다. 여기에 대한 1번 항에 대한 해석입니다. 대학 가기는 매우 쉽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회장에 오신 거는 우리 애가 아무 대학이나 가도 된다. 저 충청도나 대전이야, 제주도, 어쩌고,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대학. 이런 걸 목표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학 가기는 매우 쉽지만, 그러나 인서울은 매우 어렵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가지셔야 될 마음 자세는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매우 어렵다. 인서울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인서울 개념. 인서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니에요. 서울 소재 대학이 아니라, 아, 무슨 대학 하면은 이렇게 알아주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카이, 서성, 한이, 중경, 외시, 동건, 홍숙. 제가 뭘 썼는지는 아시죠? 예, 15개 대학입니다. 이 15개 대학을 인서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서울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제가 대학 정원이, 4년제 대학 정원이 아까 3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 인서울 대학이 여기 15개입니다. 이 15개 대학의 정원이 한 3만 6천 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학 전체 정원에 34만 명에서 3만 5천 명, 3만 6천 명 이 정도 되니까 한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11%, 12%. 인서울은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11%에서 12%.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인서울 대학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엄청나게 뭐 200개 가까운 뭐 그냥 이런 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이 15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공부를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지금 오신 학부모님들은 여기를 목표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목표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변경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시험 보고 이제 뭐 2학년 되고 그러면 그냥 급속하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금방금방 변하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아주 당찬 포부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1%에서 12%니까 11%에서 12%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신 성적과 수능에서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리고 2등급이 11%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여기권에 이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내신과 수능에서 2등급 선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등급이 진짜 어려운 거야. 전교생이 1000명이면은 거기에서 내가 항상 110등을 유지해야 돼. 이게 11%까지니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에서 12%가 내신 및 수능에서 2등급 수준이라는 거.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입시의 특징. 두 번째, 이거를 또 각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애가 고3이 돼서 대학에 진학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N수생이, 입시에서 N수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수 이상을 말합니다. 재수 이상. N수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현행 입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완전히 수정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가치관이자 마인드 중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 N수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대학을 대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 공부할 때고 지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런 거잖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그리고 대학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지면 재수하는 거잖아. 재수해가지고 대학 못 가면 뭐 몇몇 애들은 삼수하는 거고 그러다 대학 못 가면 많은 거고 이런 거잖아. 요즘 애들은요, 개념이 달라요. 대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내 인생의 큰 마스터 플랜을 세워. 그 마스터 플랜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과정으로 대학을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의사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그 목표를 세우면은 대학이라는 건 몇 년 걸려도 상관없어. 그냥 계속 도전, 그 길을 가기까지 계속 그냥 시도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재수가 아니라 삼수, 사수, 오수, 심지어는 다른 거 하다 돌아오고 사회생활 하다 돌아오고 이런 어떤 그냥 대학 입시라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이 대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서 길게 보고 다른 거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태도로 대학을 대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달라졌어요.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만 해도 좀 그런 경우는 좀 적습니다만 서초 메가스터디, 우리나라의 이과에서 아주 손꼽는 강남 대성과 함께
아주 손꼽는 학원, 유명한 이과 학원 중 하나, 의대 같은 데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 그런 학원이거든요. 서초 메가스터디 원장님이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인데, 서초 메가스터디 원장님이 얼마 전에 나한테 해준 얘기야. 작년에요,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공부한 재수생들 중에, 놀라지 마세요, 재수생은 반밖에 안 돼. 50%만 재수생이야. 나머지 50%는 전부 재수 이상이야. 3수, 4수, 5수, 6수, 7수 이런 거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재수라는 게 그냥 재수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안 그러면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길게 공부해. 그냥 굉장히 길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를 제가 여기서 뭔가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부모님의 자녀분들도 긴 호흡으로 아마 대할 필요도 있을 거다. 인생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대학을 너무 절실하게 이렇게 당면한 과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대할 필요도 있다. 왜?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대학을 대하니까. 그거는 바꿔 말하면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아까 지워졌네. 2028년 입시를 겪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렇게 가다 보면 2028년 입시를 겪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게 이제 이런 애들의 이 연수생 증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입시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게 트랙이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시라는 게 있어요. 수능 점수로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가 시험 본 성적만으로만 뽑는 이 전형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 이걸 많이 뽑다 보니까 애들이 재수라든가 상수하면서 내신과 아무 관련 없이 내 수능 성적만 올리면 원하는 목표 달성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 정시 선발 인원 증가. 선발 인원 증가. 이런 요인들 때문에 N수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3년 후에 고3이 되었을 때, 2년 후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2년 몇 개월 후에 고3이 되었을 때, 고3 수험생으로서 공부를 해나가고 수능 시험 보고 대학에 들어갈 때 재수생, 삼수생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게 된다는 걸 뜻한다는 거. 지금 이미 입시생의 수능 응시생의 30%를 넘었어요. 재수생이. 30%를 넘었다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0몇 프로 이랬었어, 재수생이. 지금은 30%가 재수생이야. 재수생 이상.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2027년도 입시 정도 되면은요, 재수생이 40%, 50% 가까이 육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냐? 40%, 50% 가까이 된다는 거. 고3 졸업하는, 그에 졸업하는 애들은 일부밖에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야. 그 위에 재수, 삼수, 사수하는 애들이 훨씬 더 강한 학력을 지니고 있고 몇 년 동안 계속 공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대학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물론 이 N수생이 증가하는 건 그냥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현상을 낳을 겁니다. 최상위권 대학, 학과, 최상위권 대학과, 스카이를 비롯한 이런 어떤 대학이라든가 의대, 한의대 이런 어떤 최상위권 대학 학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의대를 목표로, 요즘은 의대 보내는 건 고등학교에서 설계하면 늦다고 그러죠. 의대 보내려면 초등부터 설계해요. 요즘 초등부 학원들이 뭐 의대 대비반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애들부터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큰 거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강연하면서 여기저기 막 페이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조금 그거는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8페이지로 가는데요. 현행 입시의 트랙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28페이지가 있습니다. 28페이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큰 애가 있으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오신 부모님들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중학생 부모님이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28페이지에 보면은 그 가운데 도표에 현재 입시의 학생을 뽑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용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왼쪽에 수시, 오른쪽에 정시. 보셨죠?
보고 계시죠? 수시와 정시라는 큰 두 개의 문이 있고요. 수시는 지원 횟수에서 거기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다. 별 표시 하나 쳐주시고, 수시에서는 6군데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한 대학에 서로 다른 계열에 2군데 낼 수도 있고, 어쨌든 6번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오른쪽에 최대 3회, 가군, 나군, 다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옛날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시험 볼 때는 한 대학에 그 원서 내서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면 끝이고 이랬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몇 번 시험을 보게 됩니까? 9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뭐 노술이라든가 면접이 있을 때는 시험을 보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지원 정도로 끝나는데 9번의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의할 건 왼쪽에 6번 지원을 하는 수시에서 합격이 되면은 정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그 밑에 있죠. 수시 지원 합격 시 정시 지원 불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검은 테두리로, 검은 바탕에 나와 있는 거. 그게 별 표시 하나 쳐주시고. 그러면 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시 지원에서 합격이 되어버리면 정시 지원을 못하니까 수시 지원은 상향 지원해야 될까? 하향 지원해야 될까? 상향 지원을 해야 되겠죠. 높여서 지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합격이 되어버리면 정시 지원을 원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혼자 멋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돈 안 내고 저 등록 안 하고 그냥 뭐 수시에 대학 절대 안 간다고 그러고 돈도 안 내고 등록 안 하고 나는 그냥 정시에 대학 또 낼 거야. 멋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수시 합격 명단이 모든 대학으로 넘어가서 애들 명단을 보고 다 걸러내요. 그러니까 아예 원서를 안 받아줘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시에서 지원을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지금 입시는 이런 데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으로 그래도 단계별로 아주 높은 데서부터 조금씩 하다가, 에이, 그래도 한 군데는 어디 걸쳐놓는 게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데 좋지 않을까? 수시에서 약간 낮췄다가 덜커덕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시에서는 원서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점수로는 훨씬 더 정시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수시에서 납치당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뭐, 방법이 없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지금은 이 판단해야 될 요소가 입시에서 너무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니, 그 표에 중간에 뭐, 전형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형 요소를요, 전형 요소가 아니라 전형 트랙으로, 전형 방법으로 제가 다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수시와 정시라는 트랙이 있고, 수시에는 크게 4개의 트랙, 4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 그리고 정시는 전부 모든 전형이 전부 수능 중심입니다. 이제 요거를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뭔지 이제 각자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수시에는 4개의 문이 있다. 4개의 트랙이 있다. 그리고 정시에는 하나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이제 좀 이따 이거 하나씩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교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볼 때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죠.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건데, 이 문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큰 문이야. 그러니까 대학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많은 학생을 뽑아요. 전체 대학생의 45% 정도를 여기에서 뽑습니다. 45% 정도. 그 다음에 수능 중심은 20%예요. 요거는 23% 정도 되고, 요거는 한 4%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N수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점수를 가지고 뽑는 정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 정시 인원이 전체 대학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아주 원하는, 아까 제가 써드렸던 15개 인서울 대학에서 이걸 많이 뽑기 때문이야. 이 숫자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거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전형이
숫자가 늘어난 건 바로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조국 장관 사태 때문입니다. 그 조국 장관의 입시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요즘 뭐 유튜버 개설해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조민 씨, 그 조민 씨가 무슨 고려대학 입학 과정이라든가 무슨 뭐 그 부산대 의전원 이런 데 입학하는 과정에서 뭐 표창장, 그 어머니 표창장 위조 이런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정경심 씨. 뭐 이런 거 뭐 또 인턴십 뭐 어쩌고 뭐 이런 온갖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입시의 공정성이 엄청나게 이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정권까지 바뀌었잖아, 지금. 그 정권까지. 그래서 입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빗발치다 보니까 뭐가 공정한 거냐. 이렇게 이제 막 그냥 그 국민들의 센서스를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입시에서 가장 깔끔한 건 점수로 하는 거다. 점수로 하면 깔끔하지 않냐. 다른 표창장이 어떻고 뭐 인턴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추천서가 어떻고 막 이런 건 좀 뭐 장난친 것 같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점수. 요거는 수능 점수. 이 점수로 하는 것들을 전부 비중을 키운 겁니다.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이게 모집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요것도 모집 인원이 늘어났어. 요거는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표창장 뭐 어쩌고 뭐 그 인턴십 이런 거 개입하는 전형이거든요. 요거를 굉장히 줄여버렸어. 이게 줄어들었어.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아주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요거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칠판 보세요. 수능 중심으로 전국의 4년제 대학이 뽑는 인원, 수능 성적만으로 내신 전혀 관련 없이 뽑는 게 한 20% 정도 돼요. 10명 중에 2명 뽑는 거야. 그런데 인서울대학은 이 수능 성적만으로 실제로 수능이 정확한 학력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인서울대학은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수능 성적만으로 인서울은 40% 이상을 뽑습니다. 실제로는 50%에 가까워요. 40% 이상을 뽑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일단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면은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게 정원의 한 40% 정도 돼.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게 인서울에서는 이 정도 높지는 않아요. 한 20몇 프로 되는데 그래도 높은 편이야. 그리고 인서울대학이 아닌 경우도 염두에 둬야 돼. 나중에 내가 이제 아주대라든가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데 또 의대 같은 경우는 뭐 지방 의대도 다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인서울대학만이 대학이 아니니까 무슨 뭐 그 포스텍이라든가 뭐 키스트라든가 또 다른 대학들도 뭐 인서울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부 교과도 많이 뽑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제가 써드린 이 40% 이상의 비중과 45% 이걸로 볼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냐. 대학에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학생부 교과와 수능 전형을 써야만 된다.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왜? 10명 중에 8명을 이 전형으로 뽑으니까. 다른 건 그냥 논술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써본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와 수능 중심, 이것이 결국은 핵심 전형이 된다. 뭐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핵심 전형이 된다는 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이의 공부하는 과정과 우리 아이의 특성, 우리 아이가 지금 내보이고 있는 어떤 성적 패턴 이런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는 논술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갈 거야. 택도 없는 소리야. 구멍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하는 거 아주 실패하는 전략이야. 일단은 내신 성적과 관련 없이 학생부 교과, 수능 성적과 관련 없이 수능 중심 전형, 이 두 개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 전형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29페이지. 29페이지에 학생부 교과 전형 나옵니다. 29페이지 아래쪽에 학생부 교과 전형 제목 보고 계시죠? 그 학생부 교과 전형도
아마 공부하신 지가 오래되셔서 그 자료집 하나하나 문구 읽으면 머리가 아프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요점만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만 잘 기억하세요. 이거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그 교재를 다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요점만 딱 기억하자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제가 좀 전에 써드렸는데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 문으로 원서를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오늘 배우고 가셔야 돼.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내신은 꾸준한 관리가 생명이다. 자,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잘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알고 가셔야 돼. 이런 거예요. 이거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뽑는데, 물론 수능 성적도 관련됩니다. 뒤에 제가 다시 얘기 드릴 텐데. 그런데요, 이 내신 성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배치표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보셨죠? 그 대학 갈 때 왜 무슨 대학 무슨 과는 몇 점 뭐 어쩌고 뭐 몇 점 요즘은 배치표라는 것도 무슨 표점 백분위 어쩌고 두 과목 선택 세 과목 선택 몇 프로 반영 어쩌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해서 아마 어지러워서 보시지도 못할 거야. 요즘에 배치표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배치표에 보면은요, 가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서울대 의대다, 연대 의대다. 그러면은 표점 합이 540 몇 점 이제 이렇게 나와. 커트라인 나오잖아. 그리고 내신으로 1.1등급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가잖아. 가지고 무슨 과는 1.2, 1.3, 1.5 이렇게 쭉 내려가죠.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의 무슨 과가 그 배치표에 보면은 가령 2.1등급이다, 2.3등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1등급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 2.1등급이다. 가령 인서울 같으면은 2등급이 대부분 나옵니다. 인서울에 대학. 그러니까 우리 애가 원하는 것이 아까 인서울 대학 중에 가령 중앙대 무슨 과다, 기계과다, 어쩌고 컴퓨터공학과다. 그러면은 내신으로 2등급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학교 시험 공부를 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받아온 내신 등급이 보니까 4등급으로 다 깔렸어. 4등급이 대부분이야.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보고 너는 인생 끝났다. 대학 포기해라.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도 못 가는데 대학을 어디를 가겠냐. 인서울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수원대, 아주대 이런 데도 3점 몇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4등급 나오면은 너는 그 이상은 대학 갈 데가 없어. 저 대전 이하로 가야 되는데 그런 대학 가느냐. 그냥 가지 마라. 그냥 놀아. 그냥.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착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치표에 나와 있는 2.1등급, 2.2등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1등급이라고 내가 썼네. 이거는 2.1등급이 돼야만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니야. 그런 말 아니야. 착각하시면 전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합격자들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1.3, 1.5, 1.7, 2.4, 3.2, 3.5 이런 애들이 수두룩하다고 이런 애들 평균을 내가지고 2.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론 1.5나 1.7이 되면 유리하겠지만은 3.2나 3.5가 되어가지고도 합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등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못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라고.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이따 쓰겠지만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내신 성적을 별로 학력 지표로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얘 학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학교의 교과 성적이다. 이렇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시골의 이름 모를 뭐 이렇게 섬이라든가 어디 뭐 떨어진 데 있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이 민족사관부라든가 상상부라든가 이런 데에 막 그냥 6등급, 7등급 하는 애보다 성적이 안 나와. 실제로 저 이렇게 벽지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교 1등 애들이 수능이 2등급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으로 별로 믿지를 않는다고, 대학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인데 전부 수능 조건을 달아놔. 우리 대학에 원서를 내려면 몇 등급, 몇 과목 몇 등급, 3개의 영역 합의 6등급, 2개의 영역 합의 뭐 5등급 이런 식으로 전부 조건을 걸어 놓는다고. 그거를 수능 최저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전부 수능 조건이 달려 있어. 전부 수능 조건이 달려 있어. 대부분 대학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달려있다.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신에 대해서.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대학들은요, 상위권과라든가 상위권 대학은 학력이 좋은 애들을 뽑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뽑기 위해서 수능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해놔요. 전형적인 예가 의대입니다. 의대는요, 보통의 의대들은 3개 영역 합의 4, 4개 영역 합의 5, 뭐 이런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112가 되거나 1112가 되거나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데 의대 지원을 했는데, 수시에서 의대 지원을 했는데 걔가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3개 영역 합의 4, 3개 영역 합의 4, 112 이런 식으로 4개 영역 합의, 국영수 탐까지 4개 영역 합의 5, 1112 이런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내신이 완전히 퍼펙트해도 1등급이라도 전부 원서에서 제외시켜버려. 빼버려요, 걔들은. 기본 학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수시에서. 70%, 80%의 애들이 이런 최저 학력 기준에 도달을 못해서 전부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이 등급을 맞췄을 때 2등급, 3등급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모든 의대와 치대는 평균 내신 등급이 1.3, 1.2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요, 실제로 합격한 애들을 보면 의대나 치대에 합격한 애들이 3등급, 4등급짜리가 꽤 많아. 걔들이 왜 그러느냐. 위에 이 최저학력 조건을 맞추지 못한 내신이 좋은 애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신이 좀 안 좋아도 그 조건을 맞출 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트라인 안에 들면 합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게 그 점수만으로 대학에 붙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거에 그 대학의 의도고, 이 최저학력 기준이 달려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학의 의도입니다. 대학의 의도는 수능 점수는 학력 지표예요. 내신은 학력 지표가 아니라 성실도 지표예요. 성실도 지표. 학력 점수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성실도 지표로 평가하는 거야. 자, 대학이요, 내신 점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학에서 내신 점수 산정을 할 때 이걸 보면 대학의 의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적용을 하기로 말하면은 애들이 내신 성적에서 9개 등급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각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동일해야 되잖아. 어떤 대학도 그렇게 안 해요. 다시 말하면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2점 간격을 두었다고 한다면 8등급과 9등급 사이에 2점 간격도 절대 이렇게 안 해. 대학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에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1점 차이를 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1.5 차이를 둬. 그러면은 여기에 2점 차이를 둬. 이런 차이가요, 뒤로 가면서 엄청나게 벌어져요. 여기는 4점 차이, 여기는 7점 차이, 여기는 10점, 12점 차이, 15점 차이,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은 별 차이 없다.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감점 많이 안 해. 이런 거야. 그런데 아예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뒤로 밀려나가지고 6등급, 7등급 간다. 그러면 너희는 확 점수 깎아버릴 거야. 우리 대학 오지 마라. 12점 깎아버릴 거야. 15점 깎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적 지표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성실도 지표를 보기 때문에 조금 꾸준히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면 많이 점수를 깎지 않겠다. 뒤에는 엄청나게 깎아버리겠다. 모든 대학이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요. 여기에는 다른 또 의도도 있죠. 대학들의 고심이 깔려 있어. 뭐 좋은 고등학교 애들 뽑으려고. 민족사관고, 상상고, 뭐 이제 이런 데 애들 무슨 온갖 그 좋은 고등학교들 많이 있잖아. 용인외고 이런 데 애들. 이런 데 애들이 4등급, 5등급짜리가 다른 어떤 일반 고등학교 1등급보다 훨씬 더 학력이 높고 훨씬 더 우수한 애들이라는 걸 잘 알아. 걔들을 뽑아야 되는데 각 등급 간에 점수 차를 넣어버리면 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줄여놓는 거야. 이렇게. 살짝 줄여놓는 거야. 자, 여기서 아까 얘기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내신은 우리 애가 어떤 대학 무슨 과에 합격할 수 있는 1등급, 2등급을 받으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위쪽으로 붙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든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꾸준한 관리라는 것이 목표 등급이 되지 않더라도 1등급, 2등급 안 나오더라도 3등급, 4등급도 괜찮다. 너무 많이 좌절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꾸준히 이렇게 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대학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데서는 상향적 내신 관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해서 그 생기부 전체를 보고 학생들을 뽑을 때는 1학년 때 전체 평균이 4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전체 성적이 3등급, 3학년 때 전체 성적이 2등급 이렇게 상향되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했다. 얘는 어떤 학습 지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고 열심히 노력한 게 보인다 해가지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신은 그 점수 가지고 너무 이렇게 좌절하시지 말고 너무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관리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제가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점핑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야.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다.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그 내신은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에 수능 조건이 붙는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붙는다. 왜냐하면 대학은 학력 지표로 믿고 있는 건 수능뿐이기 때문이다. 내신은 학력 지표로 별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유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는 옛날에는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대 지역 균형 인재라든가 고려대학의 학교장 추천 제도라든가 이렇게 어떤 고등학교의 추천 제도가 아주 최상위권 대학 몇 군데밖에 없었어. 지금은요 거의 모든 대학에 추천이 다 들어왔어.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다른 전형보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의 괜찮은 대학, 인서울 대학들은 우리 대학에는 그 고등학교 출신은 10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15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 고등학교의 정원의 몇 프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는 5명만 우리 대학에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추천제도를 아주 보편화시켰어. 추천제도가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이거 학교에서 추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죠. 일단 고3 때 담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3 때 담임이 원서 쓰잖아. 그러니까 고3 때 담임하고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고3 때 담임하고 원만해지려면
1, 2학년 때도 괜찮은 어떤 스님들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아까 스님 중에 어떤 스님이 담임이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내가 1, 2학년 때 뭐 담임이 또 맡게 될지도 모르고 또 스님들끼리 전파하는 거 있잖아. 걔는 괜찮은 애야. 걔 싸가지 없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하고 스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성적이 되겠지만 이게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꼭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과의 관계 주의해야 된다. 나의 원만한 관계. 자,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요. 아래로 내려가서 수시 모집에 있어 학생부 교과 전형은 24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그 다음 비추시죠. 전국 대학에서 전체 모집 정원의 45% 정도, 44.8%를 선발할 예정이고 모든 전형 유형 중 선발 규모가 가장 큰 전형이다. 까지 밑줄 하나 쳐두시고 30페이지로 가서 제목만 치겠습니다.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평가 요소인 전형이다.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평가 요소이다. 30페이지에 밑줄 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아래쪽에 제목 밑줄 치겠습니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 추천 제도가 보편화된다고 그랬죠. 보편화되고 있다고 그랬죠. 페이지 넘겨보시면 각 대학의 추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별 표시 하나 쳐주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각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생의 5% 이내, 재적 학생수의 4%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5페이지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그 내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서양에서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죠. 이퀄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종은 첫째,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좀 이따 제가 생활기록부도 이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생활기록부라는 게 뭐고 그 안에 어떤 항목들이 기재되고 제가 좀 이따 이거는 따로 그냥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핵심적인 거 말씀드릴 텐데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적 외에 모든 다른 활동과 다른 내용까지 다 참고해가지고 학생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생기부 기재 내용을,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거는 학생부 교과, 내신 점수로 학생을 뽑는 학생부 교과, 수능 점수로 학생을 뽑는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 이런 것들은 정량적 양으로 점수로 뽑는데 이거는 추상적인 성질로, 그러니까 점수라는 게 없어. 그냥 마음 내키면 뽑는 거예요. 정성적 평가입니다. 양의 평가가 아니라 성질을 보고 뽑는 거예요. 추상적인 성질을 보고 뽑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부에서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억압을 해서 그렇지 상위권 대학들은 이 전형 방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상위권 대학이 서울대는 거의 모든 어떤 학생을 학종으로 뽑고요. 건대학이 좋아하는 전형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도표 보면서
전형 써드릴 때 다시 한번 복습할 겸 한번 보세요. 전체 대학의 학종 비율이 몇 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해 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전체 대학의 학종 전형이. 23%인가 그렇죠? 제가 23%라고 써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서울 15개권 대학에서는 학종이 34%입니다. 인서울은. 이나마도 본래는 이게 40 몇 프로까지 됐었어요. 근데 그나마도 조국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줄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최상위 대학들이 이 전형을 늘리는 이유가 있어. 또 그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좋은 고등학교 출신들, 과학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민족사관고라든가 이런 어떤 동상고라든가 이런 용인외고라든가 이런 데들도 내신 경쟁하다 보면 5등급, 6등급 애들 많이 있잖아. 그런 애들 뽑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그 출신 고등학교하고 이런 거 뭔가 그 학교에서 하는 활동 이런 것들. 대학은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자기 대학에 들어와서 학점을 어떻겠다고 나중에 무슨 자격, 라이센스를 따고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무슨 직업을 얻고 이런 것들을 오랜 세월 추적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용인외고의 5등급, 4등급이 일반 고등학교 1등급, 전교 1등, 1등급 애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잘 된다. 이런 걸 다 알아. 과학고에서 무슨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거 한 애들이 훨씬 더 우수한 애들이라는 거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냥 뽑기 위해서 이 전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자면 무슨 의미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은 사실은 학종을 통해서 대학 가는 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편합니다. 학종에는요, 이거는 그냥 대학은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야. 고교 등급제가 적용돼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은 이런 식으로, 어느 고등학교 출신은 몇 레벨, 이렇게 다 고등학교 출신을 가지고 이렇게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입시 우리 아이를 어떤 학종을 원서를 써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이게 아주 정확한 거야. 우리 아이가 다니는, 가령 우리 아이가 창영고 다닌다, 수원고 다닌다, 권성고 다닌다 라고 할 때 우리 아이의 1년 선배, 2년 선배가 학종으로 고대 몇 명 갔다, 연대 몇 명 갔다. 그게 그 고등학교의 쿼터야, 쿼터.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거 없어. 거의 없어. 거의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가는 숫자가 그 고등학교에 주어진 쿼터, 대학에서 허용하는 쿼터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쿼터를 과학고라든가 용인외고라든가 민족사관고, 성상고 이런 데를 많이 주는 거지.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종할 때는요, 그런 고등학교 출신 애들은 100명씩 와, 손잡고. 면접 보고 이럴 때 100명씩 온다고. 그냥 한꺼번에 떼거지로 와, 걔들은. 그건 많이 뽑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상위권 대학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형이다. 일단 이 학종은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종은 수능 최저 기준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자, 학종 처음 두 줄 밑줄 치겠습니다.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모집 정원의 23%. 그런데 주요 15개 대학은 34%, 33.9% 선발 비율이 증가한다. 밑에 가운데 부분에 그 제목 밑줄 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아주 선호하는 전형이다. 넘기고 공부한 내용과 학교 내의 활동, 인간적 품성 이 모두를 가진 학생들의 집결 전형이다. 밑줄 쫙 치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건 참 어려운 거죠. 예. 41페이지 논술 전형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전체 대학 기준으로는 한 4%, 인서울대학 15개 대학 기준으로 한 8% 정도로 뽑는데 그렇게 많이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 보시고요. 애들이 하다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신도 안 돼, 수능도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몰리는 게 뭐야? 논술. 대박 한번 내보려고.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은요, 수시에서 항상 대부분의 논술 전형이 100대 1이 넘습니다. 100대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대 1이 넘는 전형에 지원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안 되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100대 1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그 세미나실 안에서 한 명 뽑는 거야. 그거를 바라는 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걸 잘못된 건데도 참 애들이 여기에 희망을 많이 걸어. 물론 그 희망은 늘 물거품이 됩니다. 대부분. 물거품으로 끝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까 그 논술 전형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것 먼저 쓰겠습니다. 대단히 좁은 문이고, 논술 전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 이거 유념해 주세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되었을 때 혹시 애 입에서 이제 그 수험생이 막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막 대학에 가는 시간이 막 임박해 올 때 애 입에서 엄마, 아빠, 논술 전형이란 이런 말이 나오면은 헛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단번에 잘라야 돼. 알았죠? 이거 단번에 잘라야 된다고. 이 싹수를 키우면 정말 이게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절대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논술하면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논술 일부 보신 어떤 그런 시험 보신 세대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의 논술과 지금 논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의 논술은 긴 글쓰기야. 1200자, 1500자 이런 글쓰기인데 그거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논술이 그거 아니에요. 일부 인문 논술 중에 그게 있지만은 이과 논술이라든가 이런 건 수학 문제 푸는 거야. 과학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이야. 그러니까 교과 학습 능력을 주관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논술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논술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이퀄 내신 이퀄 논술. 세 개의 학습은 한 길이다. 전부 열심히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수능 대비하는 거야. 1학년 때부터 내신은 다 때려치고 나는 수능 봐가지고 대학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학교 내신 필요 없어. 이런 거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수능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수능과 관련된 마땅히 적합한 딱 이렇게 맞춤형 연계교재도 없어. 고1, 2에 그 EBS 교재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수능과 전혀 연계가 안 돼. 3학년들의 EBS 교재만 수능과 연계가 되어요. 예? 수능 완성이라든가 수능 특강이라든가 고3들의 교재만 연계가 되지 고1, 2는 전혀 연계 안 시켜. 만약에 그거를 연계를 시켜놓으면 애들이 학교 가서 교과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할 거 아니야. 전부 다 그 교재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학교가 망가져 버리지.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는 전혀 결부를 안 시켜. 다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수능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수능 대비하는 거고 거기서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게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학습은 한 길이다. 한 트랙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논술도 대학들이 얘가 길게 어떻게 뭐라고 말은 좀 이렇게 썰은 잘 풀었는데 진짜 얘가 어떻게 학습 능력이 있나? 의구심을 가질 거 아니야. 당연히 제가 아까 대학이 학력 지표로 믿는 거 뭐라고 그랬죠? 수능. 그래서 수능 조건이 다 달려 있어, 논술에. 우리 대학의 논술 전형은 뭐 2등급 2개. 뭐 3개 영역 합의 뭐 6 이런 식으로 딱 수능 조건.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술 전형에 대부분
이 뒤에 우리 부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참 시간 때문에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중요한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노술 전형까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이에요. 뒤로 가보면 수능 중심 전형 나오는데, 그런 수능 점수 봐가지고 그냥 성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수능 점수로 가는 거야. 네. 그런 거고, 학생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3페이지, 교재 3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교 3년 시작이 중요하다. 대입의 첫 시작, 학생부 차별성 있게 구성하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학교생활 기록부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기록이 시작된다. 그 다음 밑줄 하나 치죠. 대학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바라보는 만큼, 조사하는 만큼 학생부 내용이 차별성 있게 기재된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다. 옆에 하나 써두죠.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무슨 전형? 특히 학생부 무슨 전형?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기재 내용 중에 성적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봐요. 아시죠? 그 성적 부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종합전형은 다른 항목까지 골고루 본다. 그 밑에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49페이지 가겠습니다. 49페이지. 49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학생부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표예요. 아래쪽에, 49페이지 아래쪽에. 거기 왼쪽을 보면은 인적사항, 출결 상황, 수성 경력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학생부가 8개 항목으로, 페이지 넘겨보면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학생부에서 중요한 게 5번 별표시 치세요. 창의적 체험 활동. 이 항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5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6번은 내신 성적 적는 부분이니까 교과 학습 발달 상황.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거기에 별표시 치세요. 5번, 6번, 8번에 별표시 치는 겁니다. 학생부는, 나이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학생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나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이제 그 신상정보 입력을 하면은, 어떤 학부모든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 학생부는 당해 연도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학생부 기재 내용을 그 해에 지금 즉시 볼 수 있게 되면 담임에게 뭘 고쳐달라, 항의하고, 이렇게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놔서. 그래서 가령 우리 아이가 고1인데 고1 때 학생부 기재 내용을 접속하려고 하면 지금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언제 볼 수 있냐? 그 담임 선생이나 학과목 선생님과의 관계가 결별된 후에 다음 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를 열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은 열람 가능합니다. 성적은 그 해에도 열람 가능한데 다른 항목은 일체 보실 수 없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거기 학생부에서 우리 학생부에 아까 인사하신, 지금 2부 강연을 하실 우리 고등부 부원장님, 아까 인사하신 고등부 부원장님 학생부 전문가야. 이제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부원장님이 다 불러요. 한 분씩 불러가지고 학생부 기재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뭘 관리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진로를 이렇게 짜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 게 좋고, 이런 것들 전부 관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관리해야 된다. 신경 써주시고, 일단 거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번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거, 1, 2, 3, 4는 그냥 그거는 기계적인 거니까 그런 거고, 5번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4개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교과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야. 그러니까 성적 말고 얘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5번에다 기록하는 거야. 그게 봉사활동도 있고, 학생의 임원 활동도 있고, 서클 활동도 있고, 온갖 활동들이 다 있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쓰면 좋고, 진로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고, 이거는 제가 어제는 제가 그거를 우리 중등부 학부모들에게 자세하게 강의해 드렸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상 뒤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과 활동 외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고,
이 별표시를 쳤다는 건 뭐냐면은 학종 전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5번의 항목을 유심히 본다는 거야. 얘가 어떤 서클 활동을 했다. 얘가 어떤 봉사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들여다본다는 거야. 거기서 아셨죠? 그 부분을 많이 그리고 뭐 반장을 했다. 뭐 어쩌고 했다. 무슨 체험을 했다. 어디에서 무슨 인턴십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항목이 중요하다는 거고 6번 별표시 쳤었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거는 이제 뭐 성적 기재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그 성적 기재하는 부분에서 아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교과목 성적은 거기 당연히 기재하는 거고요. 그 밑에 교과 세특이라고 돼 있죠. 세특.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별표시 하나 쳐주세요. 이거는요. 그 세특 옆에 써두세요. 담당 과목 선생이 기재하는 겁니다. 담당 과목 선생이 기재. 요거는 담임이 기재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과목 선생님이. 그러니까 세부 및 특기 사항인데 이거는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6번 항목이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파트는 얘가 시험 본 내신 성적을 그대로 기재하는 거야. 또 한 파트가 뭐냐면 세특이라고. 이 세특은 주관식으로 쓰여지는데 얘를 가르친 각 과목 선생님이 쓰는 거야.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얘는 수학 수업 시간에 도형에 대한 아주 높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도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빠릅니다. 과학 수업 시간에 실험을 아주 좋아하고 실험 기구를 능숙하게 잘 다룹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대학에서 굉장히 중시해. 굉장히 유심히 봐. 얘가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가졌고 각 과목 스님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세특을 아주 잘 봐요. 그러니까 세특의 기재가 잘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목 스님에게 학생이 잘 보여. 우리 애가 잘 보여야 될 뿐더러 자꾸 말도 해야 돼. 스님 나 좀 이런 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아양 떨면서 비슷하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세특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거는 옆에 쓰세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의 종합평가입니다. 이 학생에 대한 담임의 종합평가. 이 학생은 성실한 학생, 인성이 훌륭한 학생, 친구들을 도우려고 나서는 학생,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 1년 동안 반의 부반장으로서, 학습부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담임이 얘를 평가해주는 종합적인 내용이고, 이것도 굉장히 이 한 인간을 종합적으로 담임이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시합니다.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 항목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 아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다뤄야 되는 거. 잠깐 음료수 좀 드시죠. 저도 목이 말라서 좀 음료수 좀 마시겠습니다. 잠깐 쉬고 가죠. 부원장님,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본래 1시간 하기로 약속하고 올라왔는데. 고교 학점제가 아마 2027년도 입시생, 내년도 예비고1에서는 상당히 고교 학점제가 많이 도입될 겁니다. 많이 도입될 거예요. 애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좀 치죠. 2026학년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애들은 2027학년도 입시생이지만 비슷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교 학점제 제도가 물론 2026년도 입시생보다 더 많이 도입되죠. 도입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1학년 때 공통과목 아주 거칠게 나누자면, 물론 이게 딱 이러가 아니지만 일반 선택. 3학년 때 진로 선택. 요즘은 그냥 일반 선택을 공통과목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다 일컫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반적 내신평가야.
요거는 3등급 절대평가입니다. 요거는 9등급 상대평가고, 자, 지금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가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내신 성적으로 당연히 기재가 되지만은, 요거는 9등급으로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뭐 표준 편차하고 뭐 원점수하고 이렇게 기재가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A, B, C로만 평가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평가야.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A가 60%를 받을 수도 있고 70%를 받을 수도 있어. 학교에서 A를 후하게 줘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들 무슨 대학에서 좋은 평가 받으라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대학이 지금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요. 올해 입시가 2024년 입시죠. 2024년 입시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전체의 한 70% 정도 돼. 그러니까 아마 27년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 입시에서는 제 생각에는 한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거의 반영된다. 27년 입시에서는. 대학 입시 수시에서 거의 반영된다. 거의 모든 대학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절대평가하고 3등급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A 받을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무조건 A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는 점수가 없고 3개 ABC 평가이고 9등급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반영하는 방식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 불가능. 그냥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입시는 막 말로 못하게 복잡해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식도 대학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의 성적을 90% 반영하고 여기 진로 선택을 10%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 아셨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가, 여기 진로 선택에 A가 몇 개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라든가, 진로 선택에 A가 2개, 진로 선택 과목에 2개나 3개 A가 있으면은 이쪽에 1등급 하나를 대체하게 1등급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준다라든가, 이쪽 성적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 대학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A를 많이 받아놓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온갖 방식으로 지금은 70% 정도의 대학이 반영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7년 입시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에 반영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은 제가 뭐 좀 더 이상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23페이지에 보시면은, 23페이지. 우리 애들이 보는 수능시험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위에 도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별 표시 하나 쳐주세요. 집에 가서 복습 하셔야 됩니다. 13페이지. 제가 사실은 수능시험이라든가 다른 사항들까지도 설명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하다가는 1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원장님 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마지막 마무리 당부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능표는 제가 본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한번 보세요. 그 수능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배점이 몇 점이고 어떤 선택이 있고, 지금 그건 아시죠? 국어하고 수학이 모든 애들이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이렇게 선택이 있다라는 거. 예. 선택이 76점과 24점 뭐 이런 식으로 국어에서 언매 화작이 있고, 수학에서도 75점 공통 부분과 그다음에 25점 선택 부분이 있고, 그게 확통과 미적과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뭐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종합적으로 우리 애들 공부하는 데에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신이 되었든 학교 생활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충실하게 하면서 내신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신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신 대비를 하는 게 결국은 수능 대비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대비가 되니까 그런 믿음으로 수능 대비 학습은 내신이다. 는 사항을 믿으면서 특히 국어, 수학 이 두 과목이 나중에 입시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초 학력을 잘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어떤 교육적인 문제와 관련된 건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참 우리 부모님들 이제 어느 정도 뭐 중학교 졸업할 정도가 되었으면 느끼시겠지만 애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죠.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진짜 말을 안 듣죠. 제가 그 애와 관련돼서 몇 가지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될 건 우리 고등학생이 되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될 마음가짐. 우리 애는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본질적 어떤 그런 이해예요. 우리 애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이 요구하는 대로 로봇처럼 외우고 문제 풀고 그런 어떤 기계가 아니야. 걔는 세상에 온갖 유혹과 온갖 욕망에 노출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끌리는 나이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공부가 재밌었습니까? 다른 게 더 훨씬 더 흥미가 끌리고 재밌었잖아. 부모님이 얘기하면 정말 짜증났잖아. 무슨 얘기든. 지금의 여기 오신 부모님들의 자녀들도 똑같다고. 고등학생이 되어가는 중3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모든 애들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부모가 말하는 건 차단하는 장치가 생겨. 말이 안 들려. 이렇게 뒤에 딱 막혀버려. 친구가 뭔 얘기를 하면 한 10배씩 확대돼. 크게 들려. 그래서 친구가 조금만 소삭거려도 막,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든 안 받아들여. 참 어렵죠. 일단 제가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에게 아주 안 좋은 접근 방식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를 공부하는 기계로 대화하면서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학원비 내줄 테니까 너는 외우기만 해. 문제만 풀어. 책만 들여다보고 있어. 안 해. 안 한다고 애가. 이게 문제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진짜 애가 뭔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만들어야 돼. 제가 아까 이선재라는 애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런 애들이 왜 그렇게 변하냐면 제가 그 재수생들 여기에 처음에 입학하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제가 정신교육을 시키거든요. 훈계하고 막 온갖 얘기하고 뭐 가정과 관련된 온갖 이런 얘기들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온갖 얘기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엄중하게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출발선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아주 간절하게 호소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애들이요. 상당수의 애들이 제 얘기 들으면서 재수생들이 울어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려고 온 애들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조금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어떤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붙잡은 애들은요. 진짜 무서워요. 그 변하는 게 정말 놀랍다고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철든다라는 말을.
내면의 중심을 만든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힘을 쏟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고등학생이 되어갈 때 좋은 학원, 좋은 참고서, 좋은 선생님, 좋은 과외 선생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내면의 중심을 만들어줘야 돼. 애가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깨우쳐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필요한 게 뭐냐면 비교나 질책은 아주 최악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너 공부 좀 해! 이렇게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참 습관적으로 이렇게들 하시는데 이거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지 우리 아이를 실제로 공부시키고 성적 올리는데 거의 도움이 안 돼. 제가 맨날 이 애들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 특히 오늘 아버님들 많이 오셨는데 아버님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아버님 평소에는 아무 말 않고 있다.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표 가지고 와봐. 오늘 밤에 너하고 나오고 끝장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한 번 엄청나게 화내고 엄청나게 야단쳐가지고 애가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야. 더 반항심만 생겨.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많습니다. 그런 애들. 막 견디질 못하니까 방 안에서 난동을 부려. 혼자 이렇게 막 벽 때려 부시고 몸 안에 에너지는 넘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부모는 계속 눌러대고 이러면은 막 그걸 뿜어낼 데가 없으니까 뭘 집어던지고 막 혼자 부시고 그래서 그 남자애들은 방 안에 뭐가 기물이 부서지는 애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많이 그거 애들 목격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너희 사촌형은 어느 대학 나와가지고 뭐가 이게 정말 최악의 방식이야. 애를 굉장히 기를 죽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개선이 안 돼요. 특히 아버님들이 좋아하는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내가 옛날에 너만 할 때는 뭐 동네에서 수재로 뭐 소문이 났었고 뭐 어쩌고 뭐 내가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뭐 어쩌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애는 점점 더 애를 기를 죽이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질책이나 훈계도 하지 마세요. 이게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하셔야 돼. 반대로. 칭찬, 격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네 나이 때는 어째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너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나아.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만 애가 더 잘 될 수가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가능해. 이걸 자꾸 주입시켜 주셔야 돼. 계속 그 말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칭찬할 게 진짜 많아. 곰곰이 보면. 아니 우리 옛날에 다 학교 다니고 공부했잖아요. 학교에서 그 6시간 7시간 수업 받는 거 재미있습니까? 끔찍하잖아. 정말 지겹잖아. 뭐 알지도 못하는 소리 맨날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과목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떠들면서 막 맨날 야단만 치고 그냥 맨날 그냥 졸면서 밥은 언제 먹나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교실에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요즘 애들은 대부분 그 수업을 받고 와서 이 책상에 또 밤에 몇 시간을 앉아있어. 그 앉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걔가 성적을 어쩌고 이런 거가 상관없이 학원 수업 받고 들어가면 진짜 대단하다. 엄마는 그거 못할 것 같아.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학원 간 것만 해도 엄마는 진짜 감사하다. 아빠는 감사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 이렇게 애를 자꾸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공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진짜 힘을 써야 될 때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다고 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달려드는 힘이라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 부모와의 솔직한 대화. 제가요. 솔직한 대화라고 쓰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애하고 얘기하는데 뭔가 교훈적인 멋진 얘기, 막 그냥 훌륭한 얘기,
전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해주면 애가 싫어해. 그냥 그런 건 학교에서 맨날 교장 선생님도 하고 담임 선생님도 하고 맨날 듣는 얘기야. 짜증난다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아무 얘기나 하세요. 아무 얘기나 하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애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세상 누구보다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말하는 거 뭐든지 보약이 되는 거야.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야. 엄마가 오늘 시장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콩나물 팔고 계시는데 콩나물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할머니의 손이 어쩐데 할머니가 생김새가 어쩐데 아무 얘기나 하라고.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정서적인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너한테 원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어른 대하듯이 너무 너 필요한 건 다 대줄 테니까 돈 대줄 테니까 외우고 공부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 엄마가 옛날에 뭘 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못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참 어려웠다. 이런 거 그냥 어른 대하듯이 이렇게 해 주시라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막혀있지만 자꾸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애가 철이 들고 성숙해지고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내면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공부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해. 지가 알아서. 학원을 다니다 안 다니다 그런 거 별 상관도 없어 사실은. 지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걸 참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또 이 그 유튜브라든가 뭐 이렇게 뭐 학부모들 사이트 뭐 그 모임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온갖 전략이 다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얘가 뭐 그 수업 끝나고 돌아올 때 식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으라는 둥 뭐 이제 뭐 그냥 온갖 전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아이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만 돈 들여서 뭔가를 성급하게 어떤 효율적인 어떤 학습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긴 안목에서 우리 아이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단번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끝없이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 사실은 그냥 이런 말씀 제가요 교육자로서 이런 일을 수십 년 하면서 느끼는 거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하면은 설선수범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아이는 그걸 보고 따라해요. 그냥 우리 아이에게 공부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공부를 하면 아이들은 따라해요. 저는 그런 걸 아주 중시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가장 그런 게 아이에게는 가장 그 교육적인 방법이 되고 지도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에게 너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하면서 부모님 거실에 앉아서 재밌는 드라마나 재밌는 예능 보면서 막 웃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참 안 돼요. 아마 그 교육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고등학생 부모들의 상당수는 집안에서 TV 보는 걸 아주 조심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핸드폰이 정말 독약이거든요. 학생들에게는. 핸드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모험을 보이시면서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아이들을 가꾸는다는 게 화분 하나 가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 하나 가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고등학생 부모님으로서 그 첫 발을 내디셨으니까 그 걸음을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고 우리 프리윈터가 되었든 윈터가 되었든 우리 학원에 뭐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학부모님들은 혹시 관심이 있어서 입학을 시켜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애들을 정말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책임지고 제가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거. 이런 어떤 약속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